네. 그럼 제가 이제 화면 바꿔도 되죠? 마이크만. 네네. 제가 공유를 예. 잠깐만, 이거 소리가 안 들려. 중지를 하고 네. 드디어 그럼 제가 이제 원래 화면을 공유하면 드디어 되죠? 소리가 안 들려. 제 거를 공유할게요. 네. 네, 제 거 나왔나요? 제대로? 네, 잘 PDF로 보입니다, 열었거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화면 보고 하는 거라. 예. 일단은 아까 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주로 이제 교육 정책 쪽으로 하게 되냐면 저도 이제 석사 박사를 다 물리교육과에서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 석사는 이제 주로 실험 물리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해력 구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박사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가 되어서 그래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서울대 4대가 유니테라고 함께 인터넷 스쿨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책임 뭐 박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교육 플랫폼이라는 벤처 기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에도 관심을 가지게 맞네. 됐고 교사 경력도 있고 교수 경력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이제 강의 세미나 순서는 이제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 데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 변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배경하에서 어떤 과학교육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강의는 한 2년 동안 계속 굉장히 수많은 강의를 하러 다녔었는데 미래 사회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과거의 교육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보통 민중들에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활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 국가가 부를 이루거나 가치를 이루는 방법은 자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물질을 제조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마케팅하는 이런 국가들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사실 자원국가 그러면 석유를 생산하는 저기 아랍 지역이나 호주라든가 중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추출해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국가들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독일 이렇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제조국으로서 뛰어난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만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화들을 이제 상품들을 마케팅화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분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이 교육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대학이나 공대 성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제조 가는 과정에서의 대학 그 학과 학부는 공과대학이 많고 자원에서 물질을 추출해내는 과는 자연과학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천연자원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농업, 생명, 과학대, 농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경영대예요. 사실 대학에서 이 공과대, 자연대, 농생대, 그 다음에 경영대를 빼고 나면 학생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 가치 구조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초중고 교육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중심했겠느냐? 물질을 추출해낸 것도 아니고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산업 구조 내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이제 길러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원에서 물질을 제대로 뽑아내는지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칙이라든가 원리를 배운 다음에 그 법칙에 따라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거죠. 사실 마케팅 측면에서 가면 우리가 뭐 사회과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법칙이 존재하고 학생들은 그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업은 우리 과학교육은 그럼 뭐에 해당하느냐? 주로 자원에서 물질을 추출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중학교만 가도 뭐
일정 선무배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오음의 법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그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그 법칙을 설명하고 또 그 법칙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게 하는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관한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는 지금 수능 시스템이 수능 시험 문제 자체가 뭐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된 걸 모두 고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칙을 암기해야 되고 그 암기한 내용에 따라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교육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가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법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산업 구조화 내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 왔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구조를 배워서 그 분과적인 학문을 탐구하는 형태의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문적인 내용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 과정을 중요시 다루는 이런 교육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학문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되니까 학생 개개인의 흥미를 좀 맞춰서 개인적 적합성을 높여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도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다문화주의가 생기고 또 집단 공동체가 생기니까 사회 재건주의 입장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철학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과학교육 같으면 이제 전문가인 이공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십이라든가 인턴십 또는 R&D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이 혼재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미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21세기인데 제가 보기엔 한 2010년부터 이게 온 것 같아요.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는 물질에서 그러니까 자원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물질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대신에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하고 정보를 보통 사람들은 데이터와 정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가치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가치 부여된 것이 정보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 한 40명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분들이 오늘 점심시간에 먹은 메뉴가 다 데이터가 돼요. 근데 이 데이터를 딱 수합한 다음에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중식 요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짜장면을 먹었다면 저는 언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수요일에 이 서울대학교 이 세미나 하기 전에 사람들은 점심을 다 짜장면을 먹는구나 라는 정보를 제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 관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내일 점심, 그 다음 날의 점심을 봤더니 내일은 라면을 먹고 그 다음 날은 우동을 먹었다. 그러면 제가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쌓이냐? 서울대학교 이 과학교육 관련된 대학원생들은 전부 다 면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을 때 돈을 버는 시스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회사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죠.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바뀌니까 예전에 과학적 설명이나 예측을 하던 것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만드는 이 부분에서 과학교육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자원에서 물질로 가는 데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과학교육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무슨 다양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동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서로 주장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육은 주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선 학교의 배경은 뭐냐? 바로 발표해보거나 조사해서 발표해보거나 학생들끼리 토론해보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주장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왜 갑자기 이 토론, 뭐 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기능을 반드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사회에 성장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21세기가 되고 나서 다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는 사람과 사물의 연결, 초연결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뭐 숫자를 붙인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 크게 기존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그 1,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현실 세계를 다뤘다면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정보화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시간이 4시 13분이죠.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집사람하고 둘밖에 없어요. 애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둘밖에 없는데 예전부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퇴근 시간쯤 됐을 때 제가 집에 갔는데 집에 집사람이 없어서 밥을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을 해줄 거냐, 친구 만나러 가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게 되게 비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집에 있는 뭐 감시 카메라를 볼 수는 없고 정수기가 있어요. 이 물질로 만들어진 정수기가 있는데 이 정수기가 최근 거를 사니까 네트워킹이 돼갖고 그 IoT죠. 그래서 그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폰을 열고 그 앱을 가동시킵니다. 그럼 현재 제 집에 있는 정수기랑 연동되고 그 정수기에서 물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밥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뭐 국을 끓이는 시간이면 그 정수기에서 물이 빠지는 양이 생기거든요. 그 양을 보고서 전화하지 않고 집에 가서 당당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물질하고 데이터가 결합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있어갖고 되게 민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1, 2차, 3차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우주가 있었고 그 속에는 무생물, 생물, 그 다음에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지능이라든가 의식인가 영혼까지 이제 다루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또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만나야 될 세상은 이런 현실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가상 세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가상현실은 만들어진 우주가 될 것이고 이 만들어진 우주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요즘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학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잘못 빠지면요 공학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지혜로 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현재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분류를 해놓고 보면 어떤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고 어떤 기술은 거기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또 어떤 기술은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지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 그 어떤 기술은 실제 가상 세계를 인간의 삶에 투영될 수 있는 이걸 이제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볼게요. 데이터 기술은 뭐냐? 크게 두 가지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축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간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는 대체로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IoT하고 LBS라는 기술이 있는데 IoT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오브 띵즈니까 사물 인터넷이죠. LBS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시스템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LBS라는 것은 대표적인 기술이 비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비콘이라는 기술은 반경 50에서 한 100m 이내에서 블루투스가 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롯데리아 같은 데 앞을 지나가 보면 갑자기 핸드폰에 쿠폰이 날라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할 때 동의 누르면서 알게 모르게 다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버거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저에게 쿠폰이 날라온다.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 쿠폰이 날라오는데 이 쿠폰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 대리점에서 저에게 신호를 쏜 거거든요.
그럼 제 GPS가 순간적으로 뺏기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럼 내가 어느 시간에 버거킹 앞을 지나갔는지를 버거킹 회사는 알고 그 통신사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정보는 IOB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예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손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게 삼성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요 밑에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보면 제 맥박을 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과 연결되어서 삼성 헬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실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일주일간 저희 맥박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뭘 하다가 동의를 눌렀을 거예요. 내용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 신체 정보가 뺏기는데 거기 말로는 제 폰에만 간다 그러지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헬스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SNS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면 이거 녹화되지만 농담 삼아 얘기하면 페이스북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인스타그램은 내가 얼마나 맛있고 멋진 곳을 구경하러 다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트위터는 그런 말 하죠. 내가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네. 이 말은 잊으시고요. 어쨌든 SNS를 통해서 인간의 관심 있는 분야, 많이 가는 곳, 핫플레이스, 힙플레이스 이런 데를 정보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뺏긴 데이터는 그 자체로만 있으면 사실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실제 물리적인 서버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게 된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생명정보학이라든가 최근에 뜨고 있는 학문들은 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뭐냐? 바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 과학이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합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갈 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저희 학교에도 이제 새로 생명학부의 교수 한 명을 뽑았는데 이분은 현미경이 없어요. 오로지 컴퓨터 여러 대만 갖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연구가 뭐냐면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사를 해갖고 카메라로 그래서 어딘가 설치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을 분석을 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 의대 교수랑 뭐라고 하냐 인공관절 맞춤형을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결국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이 분석을 해 나갈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모이면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디지털 트윈을 이룬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의 도시망이에요. 싱가포르는 좁은 도시고 또 거기서 어떤 교통 신호 체계를 바꾸거나 도로를 하나를 놓으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걸 연습 삼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정보, 교통량의 변화, 도시의 모든 모습을 가상 공간에 똑같은 모습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호 체계 하나 바꾼다. 그럼 거기서 바꿔보면 돼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어서 실제 공사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 트윈을 인간이 일일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예측하는 거고 하나는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자. 그러면 공학자가 돼야죠. 인공지능을 공부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그 과학적인 이해, 즉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이 스마트화 기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교육은 데이터에서 정보로 가는 이쪽에서의 교육적인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능화에서 스마트화로 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교육대학원이 AI 교육대학원 때문에 2학기 때부터 전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저희 학교도 이제 컴퓨터 과학과 교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 AI를 계속 인공지능 이 설계하고 뭐 빅데이터 다루고 이쪽에서 교육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과학교육이 아니고 또 교육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교육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게 정보를 만드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화 시킬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3D 프린터, AR, VR, 게임, 핀테크, 블록체인 플랫폼 이거 지금 생활 속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미래의 어떤 산업의 변화, 공학의 변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 갖고 있는 철학을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요. 나오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보고서 한 2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NMC라는 데서 호라이즌 보고서를 매년 2016년에도 냈고 2017년에도 냈는데 2018년에 안 냈어요. 2019년에는 하이어 에듀케이션 대학 교육에서만 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새로운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기존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뭐 정치적 역량, 사회적 역량,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약간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띈 것 같아요. 어쨌든 2017년도에 호라이즌 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교육에 투여되는데 이게 K에서 12까지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죠. 물론 대학 교육도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2017년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를 제시했는데 제가 이제 연도를 따져보니까 18년과 19년이죠.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세계적 대유행은 뭐냐? 코딩 교육하고 스팀 교육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코딩 교육과 스팀 교육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중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 뒤에 영어 메저링 러닝 되는데 이게 평가를 통한 학습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말로 고치면 그냥 가정 중심 평가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학습 공간 재설계예요. 그러니까 공간 혁신이라고 요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과학교육에서는 창의요합형 과학시라고 한 것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2025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Deep Learning Approach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혁신 문화는 뭐 보편적인 거고 이 Deep Learning Approach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심층 학습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이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 공간 재설계라는 개념은 수업 활동이 기존에는 앞에서 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 여러 사람이 대중이 듣는 거였는데 지금은 수업 활동이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발표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 조사하고 토론하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 교실 공간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상을 돌려서 앉으면 되냐라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최근에 이 건축학 쪽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간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공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기능 원활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방에 가서 토론을 해야 토론이 잘 되지 책상 돌려 앉았다고 해서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서 교실을 쪼개는 겁니다. 분할을 시켜서 어떤 영역은 상호작용하는 영역, 어떤 영역은 조사하는 영역, 어떤 영역은 창작하는 영역, 어떤 영역은 발표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혁신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덤벼들었어요. 유럽은 유럽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23개국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에 창의요합형과학시라고 모든 교과에서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IT 분야에서 나서고 좀 있으면 이제 수학에서 아마 만들 것 같은데 이 공간 분할 개념을 가져와서 과학을 이렇게 바꿨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제가 교육부 정책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끝에 굉장히 수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수업 내용 교사학습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은 기존의 실험실이 실험 공간이 아니라 학습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야 되고 심지어 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복도를 좀 넓힌다든가 공간을 좀 넓히면 창작하는 공간도 있고 전시하는 공간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총 6가지가 두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꾸미도록 했는데 모든 실험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확인 실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의 마음에 따라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창의협평과학실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모델 학교를 마무리 짓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국립학교, 부설 중고등학교만 가고요. 나머지 시도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200개 정도의 학교가 이 과학실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현황 조사를 다 했어요. 뭐 1000개는 아니고 모델 학교 한 120개 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수업 활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봤더니 어떤 수업에서는 탐구 위주의 수업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실험 위주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다룬 정체를 PBL 문제 기반 학습 형태로 바꿔서 뭔가를 해보는 단계가 있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과제 연구와 같은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놀랍게 다양하게 분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종합적 결론을 내리면 시설은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학교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수업은 예전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창의융합형과학실이 좀 더 버전업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어떤 상황이나 교사학습이나 교과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과학이 제일 먼저 예산을 받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현재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점학습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2025년부터 유행할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가 발표하기를 2022년에 새 교육과정이 나오고 적용이 2025년부터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 들어갈 교육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2015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주장교육이 더 중요하니까 토론 발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2025가 되면 뭐가 돼야 되냐? 제가 보기엔 이 신청학습법이 주가 돼야 된다 보여집니다. 신청학습법은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차시별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원 전체를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양성 과정에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현재 학교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수업을 한 80% 정도 줄이고 20% 정도만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 잠시 들어왔다가 쫓겨나간 게 있어요. 자유탐구라고. 들어왔는데 쫓겨나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사항도 안 됐고 그걸 도입할 만큼 교사들의 역량도 안 됐고 인식도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창의화평 과학실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양성기관인 사범대에서 과학교육과에서 이런 실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 과도 오늘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방학 내내 공사를 했거든요. 7천만 원 들여서. 똑같이 만드는데 마무리 공사가 안 돼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예비교사 양성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학습하고 학습 공간 재설계가 우리 과학교육과 관련돼서 들어오게 될 텐데, 실제로 신기술도 들어오게 됩니다. 2018년 생각해보시면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무한상상시라고 되게 많았어요. 그 메이커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고, 로봇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아두이노 갖고 자동 제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들어오는 게 뭐냐? VR이 이제 굉장히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기술들,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분석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하고 이제 VR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AI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대학원, AI 교육대학원을 만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2021년 이후에 AI가 실제로 이 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교육에 들어올 텐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뒤처지게 되니까 AI 교육대학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고서는 2018년에 나온 이제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거는 좀 더 이제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내용이 강하다면, 이건 어떤 지향점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2003년에 OECD 대세코에서 핵심 역량을 교육에 도입해야 된다 한 이유로 우리 교육과정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이후에 한 10년이 지난 뒤에 2005년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10년이 지난 뒤에 2018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라는 데서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 프레임워크를 OECD 대세코에서 냈던 그 보고서에서 하나 버전업을 시키는데, 그 OECD 대세코에서는 역량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지식 교육에서 이제 스킬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태도와 가치관 교육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역량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제 그 역량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하나는 이제 정보 처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하나는 대인관계 역량, 하나는 자기 관리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역량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보 처리 역량도 길러주고 대인관계 역량도 길러주고 자기 관리 역량도 길러줬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지향점이 잘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듀케이션 2030을 그러니까 OECD 대세코에서 10년 뒤에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핵심 역량의 어떤 새로운 지향점을 알려주지 않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변혁적 역량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보 처리하는 역량을 기르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량을 가지면 어떤 집단 내에서의 긴장과 딜레마를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역량이 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과학교육에는 그러면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스팀이 등장하고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과학 교육이 과학 내용학 중심에서 이렇게 사회 분야나 여러 가지 실생활 관계된 것은 STS의 영향이 제일 컸던 거고, 이 STS가 기술 교육에서 나왔던 스템과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팀이 됐어요. 저는 이 스팀 모두 다 가장 핵심은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STS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인데, 이 의사결정은 또 다른 가지로서 SSI라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 SSI하고 스팀이 과학교육에서 실제 내용학을 제외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과학교육이 길러야 되는 것은 뭐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 봤던 이 OECD 이 2030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학교육의 변화를 연결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글로벌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끼리 어떤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민주시민 양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상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엔 개인적인 문제였다가 사회적인 문제였다가 지금 글로벌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정말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팀워크를 잘 이루고, 또 정부나 여러 가지 의료 집단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 과학교육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로, 사실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다들 안 읽어보시겠지만 성격에 가면 제일 끝에 있어요. 과학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적 소양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다 종합해보면 실생활 문제 사항은 학생들이 자기들 가까이 있는 거니까 자기 주도적 참여를 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창출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나 글로벌 문제는 사회나 글로벌 문제는 비판적인 사고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 정리해서 토론을 통해서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해서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중요해지죠. 사실 사회 글로벌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인데, 사실 딱히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유엔에서 이미 다 정해줬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SDGs라고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우리나라도 이 위원회가 있고, 유엔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이미 만들어진 교사학습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들 보면 이렇게 1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어디에 속할까?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과 위생, 이 2개 정도에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게 될 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해왔던 이런 과학 교육에서 내용학적인 측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하나씩 연결될 거라 보여지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면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 내용이 실제로 이런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 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배경도 좋고 뭐 세상의 변화도 좋은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대단위의 전국 단위의 이제 교육 정책으로 갈 때는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뭐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과학교육에 대한 정책을 배워왔지만 21세기 이후 것만 살펴볼게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만 해도 과학교육 활성화가 이제 되면서 주로 탐구 실험 활동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큰 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서 2015년 사이가 되면 과학교육을 좀 더 내실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들의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좀 알기 쉽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법이라든가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고 연수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올해까지는 과학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다시 실험활동 강화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맞는 기간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과학실험 강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과학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또 탐구와 참여 중심의 환경 구축 이 탐구와 참여 중심의 환경 구축이 이제 창의화평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좀 주체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들은 어때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더 싫어질 것 같은 상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좀 신나는 과학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초등에서의 놀이와 체험 중심 과학 활동이 많아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역시 프로젝트와 실생활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 그리고 SSI적인 과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학 토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과학교육의 핵심 포인트를 어디 뒀냐면은 고등학교 뒀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화생지를 잘해야 대학 와서 잘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이 달려있다고 봐요. 중학교에서 과학을 제대로 해야 얘들이 고등학교에 와서도 과학을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의 어떤 과학 탐구 활동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의 호기심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는 좀 더 실생활적인 게 더 강화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프로젝트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가능하냐? 교사들은 지금까지 이 양성체계 예비교사 단계에서는 임용고시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실험 역량을 좀 더 평가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용고시에서 한 4개 시도 정도에서 과학실험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데 또는 교사학습 지도안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단편적인 실험실 상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최신 기술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능형 자율 연습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말은 멋진데 쉽게 얘기하면 교사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데 이걸 이제 휴먼 클라우드라는 것은 온라인상에 있는 강사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연수하면 30시간, 60시간 하는데 이 모든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자기가 쪼개서 나는 20분짜리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그걸 1학점을 계산해 준다든가 이렇게 학점을 쪼개는 걸 나노 디그리 학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가 나는 0.5학점, 1학점, 1.5학점 이렇게 해서 60학점을 메꾸면 연수가 수행되는 형태인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현재 가능은 해요. 한데 이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지금 이제 정부가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 자체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줌을 쓰게 되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더 촉진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것은 짧게 보면 5분 단위예요. 5분 단위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학점을 쪼개져 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연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학습 자료도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춤형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 상황에 맞춰서 학습 자료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감각적으로 하거든요. 또는 교사가 대면하는데 이 부분이 누가 해줄 거냐 이제 AI가 판단해 주는 부분들을 도입할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교원 학습 공동체를 이용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화 기술, 그 다음에 정보화 기술, 지능화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해를 위한 연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AI 교육대원이라는 데서 이제 굉장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공학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이 코딩 중심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화 기술과 정보화 기술 이 두 가지에 대해 차이를 알고 진행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그러면 과학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과학실의 일부를 내주거나 저녁에 선생님들이 뭐 시간 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규모 과학 체험 공간이 별도로 학교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이제 복도 공간이라든가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이제 창의화평 과학실 얘기인데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고 또 AI랑 연동될 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가가 사업화해 나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도 가상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교사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거나 또 학생들도 직접 다루기 힘든 실험들을 가상 콘텐츠로 이제 VR로 만들 건데 이 VR 만드는 사업을 이제 최근에 정부가 했어요. 근데 너무 되게 유치하고 좀 볼품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서 실제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원 측면에서는 이 과학 탐구가 기존의 뭐랄까 실험실 환경에서의 이런 전통적인 실험 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탐구 교과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한 80대 20, 앞으로는 한 50대 50, 그 다음에는 한 80대 20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통적인 실험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디지털 과학 탐구 관계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학습 지원 AI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진단과 성취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상수업 시스템 구축은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는 하상 시스템이 못 들어왔잖아요. 대학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고등학교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오래 가면 이 하상 수업이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접근들이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교는 그러면 어떤 정책 방향이 가능하냐? 과학교육 선도학교가 이제 새로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선도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대학 따로, 고등학교 따로 했는데 초중고를 연계하는 새로운 유형을 이제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과학 수업 프로젝트 활동이 중심이 되는 선도학교로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접근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가칭 점핑 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방학 때만을 이용해서 선도학교에 소외된 지역이나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기능이나 이런 유형을 배우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도서벽지 애들을 위한 과학 캠프, 그 다음에 과학 공동체 개방 실험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실험실을 구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021년부터 앞으로 한 5, 6년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제되고 발표되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이제 교육부가 아마 조만간에 발표하게 될 텐데 이게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질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로 메일을 보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의를 마치는 건 공유 중지를 누르면 되죠.